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4시 7분 시작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어제 밤 10시에 출발하기 전에 방송을 했었고, 오늘 1시에 서울에 도착해서 야식을 먹고 씻고 이렇게 또 자기 전에 방송을 잠깐 하고 자려고 켰습니다. 오늘은 MTS를 중심으로 현재 미국 증시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도 여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목요일에 한국 증시에는 어느 섹터가 강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은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제는 미국이 화수목 3일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에 그대로 그 여파가 왔고, 한국 증시는 심지어 코스피가 월요일 날 최고가를 갔는데 화수목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보통은 한국 증시와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좀 각각에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도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에 있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겠다,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워딩은 에너지를 1% 이하로 사용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대안으로 찾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해석할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40%대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가상화폐를 시총 1위로 대중화시키는 노력을 일론 머스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제시를 했고요. 솔라시티라는 기업을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솔라시티는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열 에너지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그런 비트코인 채굴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 예를 들면 뭐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새로운 채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뭔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자기 주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리지 않나, 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나. 뭐 하여튼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그런 행보들을 봐오면은, 그래서 뭐 스페이스X도 그렇고 솔라시티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활동 등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 상에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TS 시황 분석에 들어가서 어제는 사실 다우존스, 나스닥 다 폭락을 했었죠. 특히나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죠. 2.67%나 하락을 했었고, 다우존스가 사실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5월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1.99%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화요일부터 다우존스가 하락하는 걸 보고서 이거 한국의 가치주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다우존스는 가치주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통들이 다우존스에 아무래도 많이 몰려 있죠. 근데 이렇게 1.99%나 떨어진 거를 보고서 조금 가치주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목요일에는 가치주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중국에서도 지금 철강에 대한 뭐 제한을 다시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개입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철강 또 스틸주에 좀 폭락을 좀 더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해종합지수, 뭐 심천종합지수, 아시아 증시 전체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한국 증시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수요일 방송에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일단 저는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환율, 그다음에 뭐 이런 수급,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 동향, 이 네 가지는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것들이죠. 매번 2월 달부터의 방송에서 매일매일 이 부분을 체크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는 1.7%를 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6% 정도로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1.5%대였거든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은 기술주의 하락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현재 연장선에서 3월 달부터 사실 기술주가 좀 약세였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수요일에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고요. 환율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미국 증시도
목요일에 폭락을 했었죠. 그러면 사실은 목요일 새벽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가 9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증시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반등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이란 표현은 뭐 100%라는 거니까 그건 맞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다. 그 와중에 물론 강세인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를 한 셀트리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뭐 생각하고서 그렇게 증시를 봤습니다. 거기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 대만의 TSMC가 전날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대만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피어그룹에서 판단했을 때는 다 같은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그룹 차원에서 봤을 땐 반도체 그룹이 현재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현재도 1.689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어쨌든 제가 1.5가 넘어가면 좀 높다고 했었죠. 그리고 은행 환율도 지금 1133으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이틀째 연속 환율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목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그때 예상 외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스닥도 폭락하고 다우존스도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을 팔았어요. 화요일에는 2조를 팔았고 수요일에도 1조가 넘게 팔았고 목요일에도 이렇게 1조 4천억 원에 판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5조 3거래일 동안 5조 가까이 판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던진 거거든요. 게다가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량 매도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그나마 코스닥은 좀 덜하긴 했지만 여기서 또 기관이 또 많이 던지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현재 대외적인 상황은 좋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또 어저께는 또 700명을 또 넘기도 했죠. 또 부산의 뭐 댄스 동아리에서는 90명인가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또 재확산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경기 회복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MTS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시 현재 15분인데 살펴보면은 종합주가지수는 1.25%고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MTS만 하기 때문에 HTS는 한 번도 켜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1거래고요. 5분 틱으로만 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분 틱으로 보면은 장초에는 사실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장을 좀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오후로 들어가면서 한 12시, 11시, 12시 한 반 정도 그때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을 했죠. 이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매도를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금 반등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 식으로 끝났고 대형주 1.29% 하락, 중형주 1.4% 하락, 소형주 1.36% 하락으로 사실은 뭐 다 고르게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다 빠진 장이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은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 그리고 금융업, 보험 다 같은 업종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을 하잖아요. 지금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어쨌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이런 기술주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은행이나 이런 보험사나 이런 곳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음식료 파트죠. 좀 이따 음식료 파트도 다시 볼 건데 어쨌든 소비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 올리진 않았어요. 음료나 뭐 식품이나 이런 쪽이. 하지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음료, 식품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 운송이 조금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0총 12 기업을 보면은 뭐 당연히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가장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8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제가 해외 증시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오늘은 그나마 좀 나아요. 어제만 해도 다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그래프를 볼게요. 1차트로 봐도 엔비디아 쭉 빠지는 거 보시죠. 이때 좋았어요. 4월달 초에 좋았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텔도 마찬가지로 인텔은 하락폭이 더 크죠.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TSMC, 대만의 TSMC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삼성전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되게 상승세 좋았었죠. 4월달, 2월달에도 좋았었고 그러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5월달부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작년부터 워낙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겨울에 공장들이 많이 멈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쇼티지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 사실은 악재가 많거든요. 악재도 많고 또 사실 실적도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월달까지는 좋았는데 또 4월달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현재는 그런 삼성전자가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상황이.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진 거고 뭐 아무래도 이재용 부사장의 이런 사면 논의도 좀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뭐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더 그런 실적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상황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하이닉스도 근데 증설 이슈는 나왔죠. 증설 이슈는 나와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현재적으로 상황은 그렇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95% 상승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다트라고 아시죠?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인데 이거는 주린이건 입문자건 만약에 설치를 안 하셨다면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공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 다트라고 여기 보면 잠정 실적 공시가 돼 있죠. 5월 12일차. 여기 보시면은 뭐 눈에 다 띄죠. 이렇게 5월 영업이익도 한 70% 정도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한 87% 정도 늘었고 당연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이 아니었으면 더 많이 상승을 했겠죠. 지금 보면은 실적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다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더 상승을 했을 거고 당연히 내일은 오늘도 지금 미국장이 어제보다는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시외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시외거래는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아침 시외거래까지 포함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총 11위부터 20위까지 보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없네요. 없고 KB금융, 뭐 금융 파트는 뒷부분에 좀 다를 거라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덜했다는 거고 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반도체 섹터 전체가 미국장에서도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의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오늘은 일단은 지수가 1.3% 정도 빠졌으니까 1.3%보다 더 빠졌으면은 좀 더 많이 빠진 거고 덜 빠졌으면은 사실 선전한 거라고 전 보거든요. 한 1.3% 빠진 거면 딱 시장 지수만큼 한 거니까 사실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1%대 정도 한 것들은 좀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8%나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좀 더 개별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도 예를 들어서 뭐 1.2% 빠진 만도 같은 경우 그냥 시장 지수만큼 된 거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섹터가 상승을 해야지만 한국에 있는 전기차 섹터도 다시 반등을 해서 신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도 보면 사실 이렇게 약하잖아요. 테슬라는 심지어 어저께 600달러 선이 깨졌는데 오늘은 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에서도 악재가 좀 있었죠. 중국에서 지금 중단이 됐죠. 공장 짓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나머지 뭐 여기는 스펙 관련된 주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뭐 다 약하단 거, 니오도 약하고 지금 뭐 로즈사운 모터스라든지 이런 피스커, 뭐 카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도 기술주가 약세인 건 맞죠. 그러면서도 제가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다우존스의 그럼 주가들이 좀 빠졌나 안 빠졌나라는 것들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우존스의 주가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일은 우리나라 증시의 가치주가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 뭐 상당히 흐름이 좋죠. 현재까지도 물론 한 2, 3일 정도 조정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3월 달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 JP모건도 마찬가지죠. 금융주가 사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주가 유난히 강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1월 달부터 가치주가 강세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증시, 우리나라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미국 증시에서도 가치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치주도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정유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금호석유라든지 또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최근에 강했었던 이유는 그거죠. 5월달, 뭐 4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정유 관련된 석유 관련된 주들이 좀 강했었죠. 약간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면은, 그래서 항상 미국장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새벽에 물론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국 증시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 아, 오늘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그리고 뭐 전기차 섹터, 뭐 신산업,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10%나 빠졌으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두나무 관련주는 더 빠지겠죠. 왜냐면 비트코인도 현재 회복이 안 됐거든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지금 한 2% 정도 빠졌고, 비트코인은 그래나마 좀 하락폭이 좀 줄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이렇게 10%나 증시가 빠졌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두나무 투자자 중에서도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는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하나투자증권을 벌써 4번이나 리뷰를 했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UBS 증권 같은 데가 들어와서 이거 상승을 시키는데, 당연히 미국에서도 지금 코인베이스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한국의 같은 패턴인 그런 업비트 관련된 주인 두나무주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투자증권이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지금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투자증권이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볼게요.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마음이 좀 급하네요. 2차전지 섹터도 다 많이 빠졌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사실은 저점에서 매수하기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로봇 산업도 뭐 이쪽 기술주, 항공우주 쪽은 다 약한데,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상승을 했죠. 저도 이제 5%대 이제 뭐 익절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오늘 장중한 때는 5.2%까지 올라갔었죠.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트에서 공시를 확인해 보면은 영업 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흑자 전환 눈에 띄시죠? 증감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죠. 1900%나 늘었고, 이러니까 아무리 장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늦게 이틀 늦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어쨌든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난하게 강했었고,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장중한 때는 더 많이 빠졌었는데 많이 낙폭을 줄였고, 저 역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죠. 막판에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틀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갔는데, 물론 저도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 3%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일은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조선 자체가 물론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일단 많이 오른다는 근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어떤 날은 또 많이 올라가고 뭐 어떤 날은 많이 빠지고 이랬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날 들어왔던 분들은 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단 이번 연도만 보면은 2월 달에 4%, 3월 달에 11%, 4월 달에 30%나 올랐죠. 그리고 많이 올랐고, 이제 5월 달인데 4월 달에 30%가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데 HMM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HMM은 1400%가 올랐잖아요. 1년 사이에. 근데 그런 거를 비교점으로 찾으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조선주 다른 곳들과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볼 수 있죠. 한 달에 30%나 올랐으면. 왜냐면 조선주가 무거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국조선해양 또 보면은 19, 19, 14.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40% 이상 올랐죠. 그리고 조금 오늘 지금 이번 달에 5월 달에는 좀 조정을 겪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란 날을 따질 때는 월봉을 보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HMM은 정말 많이 올랐죠. 39, 52, 35, 이번 달에도 13%, 1400% 올랐어요. 1400%, 14배.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 대한 환상은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HMM도 제가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되면은 전 하락할 수 있다고 분명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 빠졌죠. 물론 장중에 올라갔었어요. 4% 정도 올라갔다 빠진 거라서.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때라도 신규 진입을 하셨다면은 10% 하락한 거죠. 1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큰 하락, 투매 같은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죠.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과 다음 주에도 여전히 조선주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반면 철강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조금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포스코도 물론 많이 올라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포스코도 14, 13, 13 이렇게 한 50% 이상 올랐죠. 그리고서 지금 한 하루 이틀째 빠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섹터로 보면은 오늘이 이제 뭐 이런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특히 스틸주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에 대한 부족은 여전히, 원자재에 대한 강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단기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조선주는 한 30% 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은 철강주들은 대부분 5, 60% 정도 올랐거든요. 두 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면 뭐 이런 스틸주 같은 경우도 저점에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 한번 순환매는 다시 돌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섹터가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현재는 기술주보다는 가치주, 경기민감주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우존스가 상승을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여전히 이런 경기민감주나 가치주가 많이 있는 다우존스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가치주가 좀 더 강세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두나무 관련주 지금 하나투자증권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 패턴은 계속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한 이틀 전 방송에서도 제가 하나투자증권만 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패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수급에서 지금 제가 계속 좋게 봤던 이유는, 이 당시에 지금 여기 70만 주, 그다음에 좀 캡처를 해볼게요. 전 사실 이걸 상당히 좋게 본 거거든요. 거의 100만 주죠. 100만 주, 또 기관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 70만 주, 거의 90만 주, 거의 100만 주가 들어왔었죠. 이번 주에만. 그랬는데, 근데 이날까지 괜찮았어요. 12일까지는. 왜냐면 이것밖에 안 빠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제예요. 어제 외국인이 70만 주 던졌고, 기관이 40만 주 던졌어요. 심지어 프로그램 매매로 100만 주가 던져졌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어쨌든 저점으로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9%나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는 자동으로 매도를 하게 돼 있다면은 그 구간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만 주 가까이가 던져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일단 외국인 수급에서는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거래원을 보면은 거래원에선 특이사항은 없네요. 오히려 어저께 UBS 증권이 있었는데 또 없어졌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더 하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뭐 최소한 내일과 뭐 다음 주 초까지도. 왜냐면 오늘 또 코인베이스가 빠졌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저점에 잡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상당히 낮은 점이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그렇게 깨진 건 아니거든요. 이평선 보면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 60일 이평선까지 내려가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투자증권 제가 이틀 전에 올린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 타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주가 그래도 선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하면 사실은 거의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건설주는 금요일 날 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건설 자재도 뭐 한 3일 전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랐어요. 월봉 보시죠. 월봉 보면은 44%나 올랐잖아요. 물론 11% 지난달에 빠지긴 했지만 또 이번 달에 또 급등을 좀 했었고 8%대 급등을 했었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올해에만 거의 한 60% 이상 오른 거예요. 70%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헷갈려요. 왜냐면 내가 이때 들어갔으면은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막 이러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내가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저도 사실 한인시멘트 이때부터 얘기했잖아요. 3월 달부터. 3월 이때구나. 이때 2월 달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건설자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MSCI 편입에 따른 하락은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었죠.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이더리움 최고가 가고 이러니까 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뭐 상당히 최근에 좋았었고, 사실 뭐 이 부분 보시면 제가 그 식품주 오른다는 얘기도 했었고 소비재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틀 전 방송이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MSCI 편입되면은 단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로 소멸로 인해서. 그래서 뭐 HMM이 그나마 버티긴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녹십자랑 다 하락, 이게 네 종목 다 편입은 됐죠. 편입은 됐지만 단기 하락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호재죠. 당연히 지수 편입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 하루 이틀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수급이 특히 많이 나갔습니다. 150만 주 나갔죠. 그리고 뭐 비선 관련주도 당연히 그 아까 두나무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거고요. 작복과대주 뭐 이런 것들은 뭐 특이사항은 없고, 여행주가 오늘 좀 강했었죠. 그 대한항공 한진칼 같은 경우는 사실 왜 한진칼이 좀 최근에 많이 올랐냐면, 월봉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월봉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슈 이러고 나서는 뭐 좀 코로나 진전되는 듯 해서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거의 한 오랜 기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때가 이제 아시아나 항공 그때죠. 이때 많이 올랐었고, 여기서부터는 쭉 빠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쭉 빠지다가 요번에 조금 오른 것 뿐이에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주도 지금 관심 종목에 보시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라든지 델타 에어리언스, 뭐 카니발은 여기 그 크루즈죠, 크루즈. 그래서 그런 것들 여행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뭐 한진칼 같은 경우까지는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 진에어까지도. 그게 어쨌든 그 세 곳은 또 이런 재무제표도 나쁘진 않죠.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버틸 힘이 있어서. 근데 코로나가 지금 또 확진자 수 이렇게 늘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늦어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좀 강했었던 소비재도 뭐 일정 부분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소비재까지는 뭐 기대감이 있다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을 하기도 했고 0.8% 나중에 좀 빠졌네요. 그래서 소비재 섹터도 저는 어쨌든 경기 민감주와 함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이 지금 음식료 섹터가 많이 올랐었죠. 제가 어저께도 음식료 섹터가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풀무원 같은 경우도 8% 지금 한 4일째 강세죠. 한 이번 주에만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고 대상도 다 같은 패턴으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그래도 젊은 부자방에서도 낮에 아침에 한 10시 정도에 여기 섹터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덜 올랐었거든요. 뭐 대상 뭐 풀몬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떼었고 대상도 한 3% 정도 떼었었는데 그때도 이미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강세 섹터잖아요. 그나마 소비재에서는 거의 마지막 섹터거든요, 지금. 왜냐면 나머지는 다 순환매로 다 올랐어요. 뭐 철강, 조선, 건설 자재, 뭐 페인트 다 올랐는데 그나마 음료, 식품료 이쪽이 농수산물 이쪽이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에는 떨어지긴 했는데 네. 저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있겠고 조정이 있은다면 또 가겠고. 하지만 이게 뭐 구조적인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들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수익을 내기에는 괜찮다.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반등 내지는 약보합 정도의 여진이 있다고 봐서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오늘 만약에 이런 가치주를 조금 싸게 샀다던가 이러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내일은 혜택이 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강했죠.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기에는 금융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섹터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 제가 뭐 JP모건이나 이런 미국에 관련된 주들도 많이 보여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한 데는 금융이에요. 왜냐면 금리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미 많이 올라서 조금 들어가긴 애매하긴 한데 배당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다고 막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때는 물론 7% 오르긴 했지만 보통은 하루에 뭐 1%, 2% 정도.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이때만 좀 많이 올랐네요. 한 28% 정도 올랐고 지금 올해 이번 달에 한 10%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가치주와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은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뭐 잠깐 이렇게 보유를 해서 수익을 좀 내다가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기술주로 넘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략으로 낫다고 보고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이런 데처럼 뭐 좀 저평가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환매로 노리는 것도 괜찮죠. 그다음에 원자재 구리 쪽도 여전히 전 좋은 섹터로 보고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르다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개별적인 섹터 하나 뭘 추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월봉과 일봉으로서 좀 판단을 하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차트 분석에 이런 이평선들을 보잖아요. 지금 이평선들이 차트 분석 뭐 다른 거 많이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고 그냥 잠깐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당연히 들어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5일 이평선, 이게 21이평선이잖아요. 근데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되고 21이평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역배열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조심은 하셔야죠. 근데 현재는 풍산과 같은 이런 구리 관련된 주도 괜찮고 뭐 고려아연 이런 데 너무 비싸니까 사실 40만 원짜리는 들어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LS 같은 경우도 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LS가 제가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좀 상승을 해서 지금 입절을 하고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리 섹터 전체는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풍산이나 뭐 LS 정도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메탈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관련해서 순환매가 좀 돌았었죠. 네, 근데 이건 사실 테마주 성격이 좀 더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저평가주 뭐 이런 정도인데 일단은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좀 입문자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본다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했는데, 하여튼 많이 올랐나 적게 올랐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선은 지수가 만약에 1.3% 정도 빠졌다면 그 지수를 기준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한 2% 정도 빠졌으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평이한 거예요. 평이한 거. 왜냐면 지수가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시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시장의 문제. 그건 내가 선택한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만약에 테마주나 너무 재무제표가 형편없는 기업에 들어가 계시면 사실 그건 조금 문제긴 하죠. 왜냐면 이럴 때 더 많이 빠지고 더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당장 어쨌든 단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곳들은 언제 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효성 TNC나 이런 데들도 최근에 좀 한 7, 8% 빠져서 이런 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괜찮잖아요. 물론 어닝 시즌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곳들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한두 달 보유하면은 당연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당장 가는 주식들을 좀 모으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가치주들 중에서 좀 빠진 것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강세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한 4%, 5% 정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수하기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철강은 조금은 부담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달 사이에 60% 정도 올랐고 거의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철강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나스닥을 봐도, 미국 증시를 봐도 다우존스가 강하고 반도체 섹터도 강하니까 반도체 섹터도 내일 일정 부분은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다우존스 쪽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한국 증시에서도 가치주 쪽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기술주 섹터는 여전히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기술주는 여전히 좀 반등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애드립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좀 그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 방송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시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정신도 몽롱하고 좀 이상하네요. 예, 그러면 하여튼 제가 오늘 이제 또 2시간 뒤에 출근을 해야 돼서, 네, 이대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